1분에 300발을 쏟아붓는 미친 화력의 박격포, 소련의 투비9 바실레크 박격포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수는 화끈함의 끝을 달리는 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군에 소속된 일반적인 보병은 아무래도 다른 보직보다 화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바꿔주는 보병의 무기가 하나 존재하는데요. 바로 박격포입니다. 박격포는 보병이 휴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화포로 참호전을 돌파하기 위해 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차 대전 당시 전쟁의 양상은 참호전이었고 기관총을 맞지 않기 위해 땅을 파고 숨어들었습니다. 이런 적을 처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선으로 날아가는 총이나 직사포가 아니라 포물선을 그려 적을 타격하는 곡사 무기가 제격이었죠. 박격포는 대표적인 곡사 무기로 큰 포물선을 그려 엄폐물 뒤에 있는 적을 타격하는 데 유용합니다. 따라서 박격포는 보병 전투에 있어 아주 중요한 무기체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대까지 사용하는 박격포의 형태는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어 세계에 퍼졌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소련은 박격포의 중요성을 크게 깨닫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박격포의 엄청난 위력이 탐나 막상 개발을 시작했지만 대체 어디서부터 개발을 진행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소련은 일단 막무가내로 만들기 시작했죠. 37mm라는 소구경 박격포부터 120mm 대구경 보병 박격포, 280mm 초대구경 박격포까지 정말 다양한 구경의 박격포를 만들어봤습니다. 이 중 소련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82mm 박격포였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 독특했습니다. 당시 독일과 프랑스,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구경이 81mm인 박격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포탄과 같은 자원들이 굉장히 소중해지는데 수많은 81mm 포탄이 전쟁터에 돌아다닐 것이 분명했죠. 여기서 다른 나라들의 81mm 포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구경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1mm의 작은 포탄을 문제없이 발사할 수 있었죠. 이를 통해 보급 측면에서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와 똑같이 81mm 규격을 맞춰서 사용하면 될 것을 왜 굳이 1mm 더 큰 82mm 구경을 원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설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 소련의 폭탄을 적군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1mm가 더 크기 때문에 소련의 포탄은 다른 나라 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이미 서방 국가들은 박격포의 규격을 정한 뒤였으니 뒤늦게 소련이 1mm를 늘렸다고 해서 갑자기 박격포의 구경을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둘째는 소련의 공업 능력 부족이었습니다. 공업 능력은 단순히 생산할 수 있는 물자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정밀하고 일정하게 물자를 찍어내는지도 중요하죠. 즉 하나를 만들어도 얼마나 똑같이 찍어내느냐가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소련은 이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도록 포 구경을 늘렸다는 것인데요. 포탄의 크기가 조금 작게 생산되는 경우는 그래도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포의 크기가 작게 나와버리면 어떤 포탄도 들어가지 않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경이 약간 큰 편이 오차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죠.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소련은 일단 82mm 박격포를 주력으로 선정해서 생산을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1936년부터 82PM36이라는 박격포가 배치됩니다. 이후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의 82PM36은 82PM37, 82PM41, 82PM43 등으로 해가 지나면서 개량이 이루어졌고 뛰어난 전과를 올리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전쟁이 끝난 뒤 소련은 박격포의 화력에 감동하며 기존의 박격포를 대거 개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직접 박격포를 사용했던 장병들을 불러 모아 뭐가 가장 불만이었는지 물어봅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연사력이었죠. 기관총처럼 박격포를 주르륵 갈길 수 있다면 적이 얼마나 몰려와도 전부 몰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의견은 소련에서 실제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지난 영상의 대구경 기관총인 KPV와 마찬가지로 소련의 장병과 군부는 화력 덕후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렇게 1946년 소련 무기 설계부인 TSAGI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박격포를 연사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인데요. 소련은 1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고 나서야 박격포를 연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 연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기반으로
F-82라고 불리는 자동 연사 박격포가 탄생하게 되었죠. 트럭에 싣고 다닐 수 있는 견인형 구조입니다. 그런데 일단 만들어 놓긴 했지만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었는데요. 연사 속도도 만족스럽지 않았고 정확도도 떨어졌습니다. 오랜 시간을 투자한 소련도 이제는 체념하게 되었죠. 이런 상태로 또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2차 대전에서 생산했던 대부분의 박격포는 노후되어 폐기를 앞둔 상황이었고 소련의 군대는 기계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대부분 무언가를 타고 다니게끔 된 것이죠. 이때 소련에게는 좋은 생각이 스칩니다. 기존에 개발한 자동 연사 박격포는 트럭에 싣고 다니는 구조였기 때문에 잘만 하면 기계화 부대와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다시 이 주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죠. F-82의 연구 개발을 맡았던 소련 무기 설계부는 이를 기회로 여겨 그동안 갈고 닦아온 실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군의 기계화와 어울리는 자동 연사 박격포 형태로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바로 투비9 바실레크의 등장입니다. 투비9 바실레크의 재원을 살펴보자면 전장이 4.12m, 중량이 632kg으로 박격포치고 매우 큰 크기를 보여줍니다. 이중 포신 길이는 무려 1.6m입니다. 구경은 82mm에 사용되는 포탄의 무게는 3.23kg입니다. 최대 연사 속도는 분당 300발로 미친듯이 빠르며 최대 사거리는 4.2km에 최소 사거리는 800m입니다. 포탄의 속도는 초속 270m로 무난하며 좌우로는 30도씩, 위아래로는 90도씩 회전할 수 있습니다. 투비9 바실레크의 가장 큰 특징은 연발이 가능한 자동 박격포라는 것입니다. 처음 등장한 투비9 초기형은 분당 300발이나 발사할 수 있는데요. AK-47의 연사력이 분당 600발인데 AK-47 2발을 쏘는 동안 박격포탄 1발을 날릴 수 있죠. 기존 박격포들은 빨라봐야 분당 20발 정도에 머무른 데 비해 투비9의 경우 속도가 혁신적으로 빨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연사력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강력한 포탄을 빨리 쏘다보니 과열 문제가 심각했기에 수랭식으로 열을 식히기 위해 물이 차지하는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기계화 부대를 따라다니려면 기동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후 개량형에서는 빠른 연사 속도를 포기하고 냉각 성능이 떨어지는 공랭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무거운 물 대신 공기로 식히는 방식이기에 기동성은 챙길 수 있었지만 결국 연사 속도가 분당 120발로 떨어졌죠. 물론 분당 120발도 미친듯이 빠른 속도이긴 합니다. 투비9이 이렇게 빠르게 포탄을 쏘기 위해서 작전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했는데요. 기존의 박격포는 포탄을 포신 입구에 떨어뜨려 발사했습니다. 반면 투비9은 포신 옆에 있는 구멍에 포탄 4발이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 4발이 2초 만에 발사됩니다. 소총과 유사한 형태로 장전을 진행하는 것이죠. 병사가 사연발 카트리지만 빠르게 채워 넣어주면 분당 120발의 연사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사되는 82mm 포탄 한 발 한 발은 위력이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적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포탄이 비 오듯 내리는 것입니다. 만약 자동 연사 장치가 고장나더라도 일반적인 박격포처럼 포신 입구에서 포탄을 떨어뜨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운용 방식이 일반적인 박격포와 상당히 다른데요. 보통의 82mm 박격포는 보병이 충분히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비9에는 자동 사격 기능과 냉각 장비들을 넣기 시작하면서 포의 크기가 훨씬 커져버렸습니다. 사람이 감히 들고 나를 수 있는 크기를 넘어섰죠. 거의 105mm 견인포와 유사한 외형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2F-54라는 수송 트럭 뒤에 견인포처럼 끌고 가는데요. 수송 트럭으로는 포탄과 병력들을 수송합니다. 2F-54 트럭이 작전 지역으로 나가서 병력과 탄, 투비9을 내려주면 3-4명의 병력이 단 1분 30초 만에 조준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발 포격을 할 때는 바퀴를 땅에 붙이고 포격을 진행하지만 연발 사격을 진행하면 바퀴가 충격을 잘 견디지 못해 포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연발 사격 시엔 고정판을 지면에 붙여 포를 전체적으로 들어버리는데요. 이렇게 설치하면 안정적으로 반동을 제어할 수 있어 정확한 포격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각도를 조절해 직사로 포격할 수도 있는데요. 적이 가까이 있으면 기관포처럼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강력한 화력의 투비9 바실레크는 과거 소련이 아프간을 공격했을 때 처음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이때 트럭 뒤에서 끌고 다니기도 하고 MTLB 장갑차 위에 거치해서 쓰기도 하면서 다양한 운용 방법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이 대단한 박격포는 어느 나라에서 운용하고 있을까요?
투비9은 소련에서 개발된 만큼 동유럽의 소련권 국가들이 운용했는데요. 현재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과거 소련이었던 국가들 위주로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도 투비9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식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동부 유럽에 풀려있는 투비9을 보고 모방했죠. 이름도 투비9이라고 부르지 않고 W99식이라는 자기네들 이름을 붙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도 조금 작아진 81.2mm입니다. 이렇게 미친 화력을 투사해 적의 보병을 괴멸시킬 수 있는 공포의 박격포 투비9 바실레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